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지난해 12월이죠. 후분양제 및 선분양 사전입주 예약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적절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남영훈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분양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후분양제 도입은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이슈를 선택하면서 이제 후분양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좀 예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주로 2005년도, 6년도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논의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되게 시장이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사실 그 이후 그 당시에 이제 2기 신도시가 도입이 되고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후분양제로 할 때는 더 시장이 과열될 걸로 예상이 돼서 논의가 좀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 말부터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 이제 후분양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국회 입법이 발의되고 또 이제 그 허그에서는 대장 주택 보증공사에서는 이거 용역 발주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후분양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보증공사는 그 선분양 제도일 때 분양 보증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후분양이 되면은 그 회사의 또 사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표면상의 좀 이유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이유는 최근 2, 3년간 상당히 이제 공급이 많았다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015년과 16년에 모두 인허가량이 7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연간 인허가량을 우리가 50만 호를 보통 일반적으로 적정이다라고 봤을 때 2년간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고 그 얘기는 상당히 분양시장이 과열됐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또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결국은 이제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로도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좀 논의가 좀 중단돼 왔던 후분양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발의 그다음에 금융공기업의 연구 용역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정부 발의 중에 또 사전 예약제라는 게 있어서 초기에는 계약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집이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이 바뀌면 해약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서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수요자 중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공급 분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이 한 당분간은 주택 업계에서는 큰 어떤 논쟁거리로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선분양제를 통한 주택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는 용어 그대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선분양이라는 것은 미리 분양을 하고 나중에 집이 지어진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후분양은 이제 건설업체에서 일정 기간 이제 지어놓고 보통 80% 경우에 따라 60% 정도를 지어놓고서 분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이런 경우죠. 대부분의 물건은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도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선분양은 그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대부분 토지만 확보해 놓고 인허가를 받으면 분양이 가능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땅만 있는 거죠. 건물은 전혀 지어지지 않고 땅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돈을 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걸 선분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집을 못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델하우스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보고 그 집을 그냥 예측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표면상의 이유도 당연히 선분양과 후분양을 이제 용어적으로 해설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되게 중요한 또 공급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분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초기에 자금 마련을 할 때 그 초기 자금하고 토지의 계약금 정도를 마련하면은 나머지 땅만 잔금 대출을 받으면 그 후에 공사비들,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위해서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비를
건설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다 우리들이 이제 선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도금을 낸단 말이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건설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80% 공정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80%가 이미 다 저어진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건설사는 그 앞에 상당한 부분의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하는 그 사이의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년간의 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역 차이가 되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선분양이 무조건 뭐 우리 수요자들이 다 돈을 내니까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2년간의 이제 분양가가 그 2년 전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돼도 그 이후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분양받은 사람께 되기 때문에 선분양과 후분양은 결과적으로는 마치 먼저 분양하냐 마냐의 아까 단순한 논리 같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또 개입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분양제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이런 논리가 많아서 조사를 좀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청약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죠. 아무나 분양을 못 받죠. 다 통장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통장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만이 1순위자가 돼서 가입을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데 외국의 경우에는 물론 뭐 나라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엄격한 제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국의 경우에는 무조건 선분양을 하지 않고 후분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요자들을 위해서 후분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분의 경우에는 선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선분양을 하냐면 마케팅용으로 선분양을 해요. 내가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주택 단지가 이렇게 미리라도 사가는 사람이 많다. 이걸 홍보 목적으로 일부분을 선분양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으니 일부 아파트를 좀 미리 싸게 팔아가지고 자금을 좀 조달하겠다 그러면 일부 선분양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지가 상당히 인기 단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자신감이 있으면 선분양을 해서 미리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선분양을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후분양이 일반적이되 선분양을 건설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선분양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우리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뭐 선분양이다라는 제도는 뭐 딱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가 사업 그 어떤 구조상 대부분을 선분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선분양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예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짓는데 맨 땅만 보고 계약을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60년대 넘어오면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졌겠죠.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 건설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주택 공급을 늘리려다 보면은 만약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자금 부담이 커지니까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정부에서는 건설사들한테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집을 짓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당시에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을 가급적이면 수출 산업에다 지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건설사한테 지원은 못하겠지만 공급은 늘려야 돼서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그러면은 집을 살 사람들한테 미리 돈을 내게 하자.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게 하고 나중에 입주를 하게 하면은 건설사들이 초기 자금 부담에서도 해소될 수 있고 나라에서는 중요한 정책 자금은 산업계로 돌리고 집을 공급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논의가 되냐면 결국은 피해는 그러면은 집 사는 사람만 문제되는 거 아니냐. 뭐 보지도 못하고 집을 계약해야 되고 2년 있다가 입주할 집을 미리 돈을 내면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마치 이제 수요자가 피해가 볼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당신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당시에는 수요자들도
이 선분양 구조를 되게 선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기예요. 그럼 2년 있다가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분양받는 것보다는 아직 집값이 안 오른 상태에서 2년 전에 선분양으로 집을 확보해 두면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데 중간에 팔아서 소위 얘기하는 프리미엄, 피를 받아갖고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도 선분양 제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상당히 이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건설회사 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수요자들은 나름대로의 전매 차익이 있기 때문에 했었고요.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200만 호 건설을 하면서 그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서 미분양이 나면은 나는 이 집이 저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이제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허그라는 회사가 분양 보증 제도가 그때 생겨서 또 이제 건설사가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끝까지 지어주는 제도까지 보증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태였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분양 제도라는 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또 시의적절한 제도였다. 꼭 나쁜 제도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분양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후분양제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선분양 제도를 많이 활용하다가 이제 후분양 제도가 도입이 이제 되면 도입이 이제 주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집이 어느 정도 지어진 다음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미국발 불미기 이후에 건설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선분양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이 어느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미 집값이 집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전매 차익,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집값이 집이 짓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때 분양권을 팔아갖고 프리미엄이 생겨서 초기에 분양할 때 과열 현상이 생길 수 있었는데 후분양을 하면 이미 집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그 분양 과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장 안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너무 인기가 많은 지역은 막 청약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씩 하는데 그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매 차익을 노리는데 이제 이것이 후분양이 되면 투자 수요들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분양 제도를 하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대부분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은 어느 정도는 감소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15, 16년처럼 공급이 이미 많이 된 시기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우리 지방의 가격이 막 상승한 사례에서 봤듯이 공급이 너무 작아지면은 또 과열 현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분양받은 사람들도 지금은 2년 전에 계약을 하고 6번에 걸쳐서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는 데 비해서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은 단번에 막 그 큰 자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집값을 한 번에 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자금 조달을 좀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비가 분명히 증가하거든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을 지금은 분양받은 사람이 지지만 이제 건설업체가 지기 때문에 건설 비용은 당연히 공사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그럼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후분양제도 분명히 제도의 특성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실제로 주택 공급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집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후분양제 논의가 좀 만약에 논의가 본격화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택 공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은 당연히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기존 아파트들을 해소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점차 공급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지금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어느 정도 바람직하긴 해요. 워낙 몇 년간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때는 분명히 좀 시장에 또 어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참 공급량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오르고 있을 때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공급 시장에서 분양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 얘기가 드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비교해 볼 거는 이자 부분 건설업체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와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폭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수요자한테 유리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단은 이제 전매 차익이 이제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전매 차익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런 식이죠. 2년 후에 아파트를 입주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2년 전에 이 지역이 얼마나 나중에 이제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아파트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그런 선택 기준의 부분은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아주 실수요 입장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입주 후에 가격 상승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을 하는데 많은 또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분양을 받은 다음에 공사가 좀 완료된 다음에 분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하자 보수의 문제거든요. 아파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뭐 모델하우스나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을 때 하고 좀 좀 내용이 좀 다르거나 재료가 달라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많은데 뭐 그런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금융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간에 중도금 대출이라는 걸 받죠. 그래서 내가 초기에 분양을 받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분양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이제 작은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부분이 수요자들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건설적인 측면이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골조를 미리 져놓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단계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어진 다음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집의 구조를 좀 다시 보고 뭐 원하는 벽지라든가 뭐 인테리어 내부 실내 장치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좀 지금 선분양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다양한 주택의 유형을 인테리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분양 상황과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어떤 점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후분양을 이제 도입해서는 상당히 시장에 교란이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후분양이 도입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회사들의 자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물론 대기업도 있지만 영세한 건설사들이 많고 그쪽에서 공급하는 양이 한 60%가 되고요. 또 건설사들은 시공만 담당하고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사업 자체를 벌리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자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공급자 금융에 대한 체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급자 금융의 체계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지금처럼 토지에 대한 잔금 정도를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공사비까지 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성 판단을 해가지고 될 사업에다가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준비돼야 되고 또 이제 그 허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일부분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공사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을 서야 된다. 이미 이제 그 허그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 보증이라는 상품이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 금융 아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이제 중도금 대출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설회사, 은행 입장에서도 수요자들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중도금 대출로 상당한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익이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청약 시 고려할 점이나 투자 시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뭐 지금 현재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이 도입이 된다면은 일단은 뭐 아주 뭐 당장 도입이 될 건 아니겠지만 도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당장의 그 지금 현재 상태 지금은 이제 청약하는 시점에서 시장을 보지만 그때는 이제 그 준공된 상태에서 시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양의 어떤 뭐 지금처럼 막 프리미엄을 중간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세 차익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정말로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개발 계획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가 그때는 입주할 때 이미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측만 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쟁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를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또 후분양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또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최근 찬반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남영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이 2017년 2월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0% 보합, 전세 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1.3 대책과 대출 규제 이유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가격 등락을 보이며 매매가는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가는 국지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강원, 울산, 전북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